누런 콧물이 나오고 심지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코감기가 아닌 부비동염, 즉 축농증일 수 있다.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존재하는 빈 공간으로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재발이 잘 되지만 증상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잘만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콧물의 공포, 축농증에 대해 알아보자.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히면 많은 분들이 코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름철에도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면서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던데, 근데 이 코막힘이 장시간 이어지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축농증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죠. 건강 A to Z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비동염 즉 축농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신승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본격적으로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부비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 얼굴 어딘가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부비동염이 어떤 질환인지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부비동은 일반적으로 얼굴은 그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뼈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당한데,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얼굴뼈 안에 공기로 차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이 부비동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습기, 콧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 습도를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소리의 공명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측과 우측에 각각 4개의 부비동이 있습니다. 우리 뺨 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악동이 있고, 양쪽 눈 사이에 있는 사골동이라는 부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전두동이 위치하고 있고, 머리 한가운데 쪽에 보면은 저평동이라는 부비동이 위치하고 있어서 양측 합쳐서 8개의 부비동이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코에서 만들어지는 점액이 정상적으로 코 쪽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비동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부비동의 입구가 막히게 되면은 그 점액 배출에 문제가 되게 되고, 배출이 장애된 그 점액에 박테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성 감염이 되면은 농성 콧물이 되면서 이것이 부비동이 되게 되는데, 크게 급성 부비동염과 만성 부비동염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그 부비동의 증상의 기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증상이 한 달 이내, 4주 이내의 경우에는 급성으로 나누게 되고, 만약에 3개월,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농증의 다른 이름이 이제 부비동염이잖아요, 교수님. 예, 근데 사실은 이 코가 막히거나 흐른다는 건 당연히 우리 몸에 이제 코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축농증은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축농증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감기인데, 감기는 소아에서는 1년에 통상 6번 이상의 감기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했는 경우에 축농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감염이 더해지는 경우에 급성 축농증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맑은 콧물이 누렇게 변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큰 원인은 해부학적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코뼈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또는 코 안에 점막이 부어있는 비후성 비염과 같은 비염이 있는 경우에 정상적인 공기 흐름에 장애가 생겨서 급성 부비동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부비동염은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원인이 무엇이냐 딱 지적하기는 어렵지만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은 급성 부비동염을 적절하게 적기에 치료하지 못해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세먼지가 되겠는데, 과거에는 미세먼지가 봄철에 황사 또는 겨울철에 스모그가 그 원인이 되어 있지만은,
최근에 1년 내내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 이하의 작은 먼지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는 머리카락 크기보다 훨씬 작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 중에 들어와서 특히 코점막에서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미세먼지는 상기도 감염의 큰 원인이 되게 있고, 그보다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유독성 물질과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호흡기 감염의 원인이 되어 있고, 이것들은 상기도뿐만 아니라 하기도, 그리고 폐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이제 수도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연중 이러한 미세먼지에 의해서 약 2만 명이 조기 사망을 하게 되고, 연중 80만 명이 폐질환을 앓게 되며, 또 이로 인해서 약 12조 원 이상의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부담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축농증은 코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망설이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냉방병을 걸리기 쉬운데 또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코감기와 냉방병과 확실히 구분되는 이 축농증의 증상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코에서 병이 생기면은 가장 흔한 증상들이 코막힘과 콧물입니다. 특히 그 냉방병이라든지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맑은 콧물이 흐르고 가끔씩 재채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맑은 콧물이 어느 순간 되면은 누렇게 변하면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는 경우에 이러한 맑은 콧물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이 이루어지면은 누런 콧물이 나면서 이게 코 앞으로 나오는 콧물뿐만 아니라 목 뒤로 흘러 들어가는 후비루가 생기게 되고, 또 이러한 점액들이 부비동에 가득 차게 되면은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압력통, 그러니까 치통이라든지 안면통, 또 눈주위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급성 감염기이기 때문에 무력감이나 또는 감염에 의한 나쁜 냄새, 코막힘 증상이라든지 또 냄새를 못 맡고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소아에서는 그 후비루,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소아의 특징적인 증상이 기침이 되겠습니다. 만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과 좀 달리 특이한 증상이 없습니다. 단지 코가 막히고 냄새를 잘못 맡는 정도의 증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는 도리어 급성보다는 증상이 약하면서도 생활의 환경에 장애를 받으면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얼핏 보니까 뭐 감기 증상하고도 비슷한 그러게요. 것 같아요. 이 부비동염의 증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축농증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오늘 신입사원 출근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곧 오겠지 뭐. 첫 출근인데 설마 지각하게? 드디어 막내가 들어오는 거잖아. 드디어 탈출했다. 이번에 남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늦었죠. 버스에서 깜빡 졸아가지고 정류장을 지나치는 바람에 좀 늦었어요. 버스에서 졸다니. 그러다가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려고. 앉으세요. 예. 늦을 수도 있죠. 아 예. 반가워요. 네. 과장님. 네?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통계를 내는 거예요. 예? 천천히 얘기할게요. 예 예. 자,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쭉 합계를 내요. 또 최종 또 평균을 내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잘 봐요. 잘 들으라고요. 딱 정리를 하라고요. 짜증 내시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예? 어떻게 이게 짜증이에요, 짜증. 지금 짜증 내신 거 맞잖아요 지금. 그냥 말이랑 한 번에 그럼 알아듣던 지금 몇 번 얘기해요, 같은 거를 그러면. 딱딱 메모하면서 짝짝짝 들어야지. 아니 과장님 저 오늘 첫 출근이잖아요. 첫 출근. 아니 잘 모를 수도 있지. 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그렇게 짜증 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 그냥 주세요.
내가 할게요. 배고파. 어머 벌써 점심시간이네. 그렇지. 우리 기현 씨 오늘 첫 출근이니까 기현 씨가 먹고 싶은 걸로. 오예. 그럼 저 지갑 놔두고 가면 되죠? 팀장님이 일한 지도 저보다 오래되시고 하니까 저보다 월급 최소 2배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어 어때요, 장어? 아 여름인데 보양해야죠. 장어 좋다, 장어. 제가 요 근처에 장어덮밥 진짜 잘하는데 점심 특선으로 굉장히 최고예요. 전 장어덮밥 말고 장어 구이 얘기한 건데요. 아니 점심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점심시간에 굽긴 뭘 구워 진짜. 후다닥 먹고 와가지고 또 일해야지. 설마 여기 뭐 점심시간도 엄격하게 막 급하게 일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얘? 아니 출근 시간에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점심시간, 퇴근 시간은 막 정해져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저는요 워라벨 아시죠? 워라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요. 오라벨이 뭐예요? 팀장님, 예? 여기 보시면 나오죠? 1과 3, 응? 그리고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알았어. 깜빡했네. 아우 나 이거. 가져가. 저기 좀. 먹으면 죽는다. 뭘 먹어요? 뭐 먹자는. 반찬만 먹어요. 아 그럼 덮밥을 먹으러 가든죠. 반찬만 먹어라. 와 진짜. 잘리고 싶어? 팀장님.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미치겠어. 풀고 막 기침하고. 아, 콧감기인가? 여름 감기에 개도 안 감기려는. 팀장님, 왜요? 아니 혹시 코감기 아니라 축농증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축농증 심해가지고 수술했었거든요. 근데 딱 증상이 그런데. 아이 진짜 그냥 코감기거든요. 코감기. 진짜. 아 냉방병인가? 아니 이게 마냥 축농증이면 이렇게 코 세게 푸시면 안 돼요. 예? 아니 그랬다가 저처럼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아이 그러면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데 그냥 놔둬요? 안 되는데 그냥 자꾸 풀면 안 되는데. 아 그만 좀 아유, 풀어요. 아유, 축농증일 수 아유. 있다잖아요. 아 킁하고 코를 풀어야지 숨이 쉬어지는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자꾸 코 풀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냅두세요. 아니 코 자꾸 풀면 안 된다니까요, 축농증. 아 신경 쓰지 말고 이래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아니 근데 코를 진짜. 계속 풀면은 축농증이 안 좋다니까 좀 그만 좀 풀라고요 지금. 진짜. 몇 개야 지금. 더러워 죽겠네. 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코 이렇게 막아둘게요. 그럼 되죠? 고마워요. 10. 생명의 은인이에요. 9, 8, 7, 6, 5, 4, 3, 2, 1, 땡! 저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퇴근하세요. 아니 잠깐 야! 칼퇴하는 거예요? 그것도 첫날? 아니 위에 이 선배들이 퇴근을 안 했는데 요즘 애들 진짜 대책 없다 대책 없어. 아니 뭐 예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를 푸는 행위가 축농증을 더 악화시킨다입니다. 네. 저도 이 문제가 정말 알쏭달쏭한데요. 그러네요. 김철원 씨, 장혜연 씨, 정답 올까요, X일까요? 알쏭달쏭 하시죠. 제가 네. 코가 뻥 뚫리는 시원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축농증으로 이 코가 막히면 당연히 답답하잖아요. 자신도 답답고 보는 사람은 사실 더 답답하거든요. 막 대신 풀어주고 싶고. 근데 코를 세게 흥 풀게 되면 코에 있는 점막이 붓게 되겠죠. 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염수로 코를 세차게 해주는 게 맞겠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이 축농증은 코 주위 얼굴뼈 속의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과 고름이 고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코를 풀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철원 씨 말대로 코를 너무 강하게 풀면 뭐 상태가 악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코를 푸는 것 자체가 축농증을 악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두 분 말씀이 모두 일리가 있지만 네. X입니다. X가 제가 정답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코에 예은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부비동염은 그 분비물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코를 푸는 거는 분비물을 배출시켜서 정상을 완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그 반응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소화에서 지나치게 세게 코를 푸는 경우에는 그 이관을 통해서 중위 내로 그 압력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압력뿐만 아니라
충농증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균들이 중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삼철성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서 특히 세게 너무 지나치게 푸는 것은 조금 문제를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예. 코를 푸는 것 자체가 중이염을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너무 세게 풀면 삼출성 중이염 같은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축농증에 관한 궁금증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그래요? 어제 병원 안 갔어요? 아니 뭐래요 병원에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규현 씨 말대로 축농증이라. 그쵸? 맞죠? 제 말 맞죠? 오빠 내가 딱 충농증이라니까. 아이고. 에이. 아니 그러지 말고 반찬 내고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옆에 있는 우리도 불편하네 정말. 무슨 소리해. 중요한 프로젝트가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또 한 애사심 하지 않니? 아이고 이렇게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사장님은 알까 모르던데. 사장님. 지금 팀장님 비킨 거 맞죠? 아니 내 몸이 먼저 좀 회사가 웃기고 말도 안 돼. 아니 그렇게 죽을 줄 살도 일하다 진짜 죽어요 진짜로. 어머 규현 씨. 참 진짜 사람 죽는단 말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니 요즘 세상에 내 몸 하나 죽어라 이래놓고 뭐 회사에서 알아주기나 해요? 아니 그렇게 해도 진짜 그 일반 주구장창 하다가 진짜 뭐 과로사 이런 거 당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아니 그리고 그 축농증 그냥 그렇게 쉽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 아니 그러다가 그 지금 계속 응? 막 이런 그러다 진짜 음성 틱장애까지 올 수 있다니까요. 틱장애? 네 그럼요. 한 틱장애? 그러면 틱장애 에이 축농증이 설마 틱장애까지 가려나? 아니 팀장님 봐요 지금 무의식적으로 계속 얘 코만 푸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소리 막 내잖아요. 틱장애. 지금 직장 상사가 물러보여요. 아니 지금 제가 조언해 드리는 거 모르세요? 예? 아이고 왜요? 아랫사람이 그렇게 조언해 주니까 지금 듣기 싫은 거죠? 예? 지금 팀장님 굉장히 꼰대 같은 거 알죠? 꼰대. 야 이 꼰대야. 오 그래 너 꼰대다. 나도 꼰대다 그래 꼰대다. 야 넌 진짜 내가 진짜 몇십 년 동안 일하면서 최악의 신입사원이라. 삶의 질이 그렇게 중요하면 평생 가서 집에 가서 쉬어. 팀장님? 아니 뭘 그렇게 노려봐요?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이거 결제 좀 해주세요. 다시 해봐. 마음에 안 들어. 아 진짜 너무하시네. 잘했는데. 7, 9, 8, 7, 잠깐만, 6, 잠깐만 하고 5, 가. 4, 3, 아이고 오늘까지라고요. 1, 땡! 퇴근! 갑니다! 오늘까지라고. 정말 또 내가 해야 돼. 이거 놓고 갈게요! 아니 우리 신입사원 잘못 뽑은 것 같은데요? 남자 원했잖아. 왜 그런 사람 뽑았냐고요?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는 축농증이 틱장애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 틱장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어깨, 몸통 또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김철원 씨, 장혜은 씨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이번에도 정답이 X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첫 번째 문제를 맞추고 나니까 어깨가 좀 당당해지네요. 왜냐면요, 이 축농증이 틱장애를 유발시킬까요? 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은 씨 어깨에 올라간 걸 제가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돼요, 예은 씨.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희 씨가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 특정 행동을 무의식으로 반복하는 게 틱이잖아요. 근데 안에 코가 가득 있으면 당연히 킁킁 소리를 낸다거나 비비게 되잖아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틱 장애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누가 정답일까요? 맞습니다. 틱장애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답인가요? 김철원 씨가 이번에 정답. 어깨가 내려갔어요. 1대1. 예. 일반적으로 축농증이나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에 틱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화에서 그 부비동염이 생기면 후비로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계속적인 그 기관지 자극이라든지 또는 코 뒤가 답답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린애들은 킁킁거리는 버릇이라든지 또는 헛기침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틱처럼
버릇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비동염의 원인은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부비동염이 치료가 되면은 이러한 틱 증상들이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가끔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틱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축농증이 틱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 축농증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좀 더 세심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축농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예, 일반적으로 급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환자들이 상기도 감염, 감기라든지 또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은 후에 어떤 증상의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증상의 변화에 대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내시경이나 방사선 검사가 있겠는데, 내시경 검사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내시경을 코 안쪽으로 넣게 되면은 누런 콧물이 이렇게 코 쪽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사선 검사는 단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병변이 있는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정상과 내시경 검사,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확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별한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병력 청취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시경 검사와 방사선 검사가 확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은 누런 콧물보다는 코 안에 점막들이 부어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물혹, 비용이라고 해서 코 안에 물혹을 발견하게 된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답답한 좁아져 있는 비강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는 단순 엑스레이보다는 컴퓨터 촬영, 흔히 말하는 CT 촬영을 하게 되는데, CT 촬영을 하면은 이 만성 부비동염 환자가 과연 그 약물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수술을 시행해야 될지, 또는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그 수술 시행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비동염인지 아닌지 진단도 중요하지만 진단만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축농증을 어떻게 치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 앞에서 이 축농증도 급성 그리고 만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급성 축농증이 치료하기가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약물 치료만으로 나을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급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감기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기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상 지속되면서 전신 무력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 무력감, 불편감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경우에, 또 동시에 콧물의 색깔이 누렇게 변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급성 부비동염으로 진행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 식염수 비강세척 또는 비점막 수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항생제는 고열이 난다든지 심한 안면통이 있다든지, 또는 농성 비루가 있는 경우에 열흘에서 14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5일에서 7일 이상 더 사용해야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약물을 사용하고 나면 되게 편해졌다고 생각하고 자체가 그냥 약물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비동 점막의 염증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약물을 충분히 사용해야만이 치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는 비강 질환, 그러니까 코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스테로이드 자체가 코 안쪽에 있는 염증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또는 급성 부비동염, 만성 부비동염, 심지어 부비동 수술 후에도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과거에 성장장애, 그러니까 특히 소아에서는 스테로이드가 소아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사용을 상당히 꺼렸는데, 최근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들은 그 성장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전신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2세 이상에서는 장기간 사용해도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식염수를 이용한 비강 세척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비강 질환의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비강 세척을 하게 되면은 코아에 있는 여러 가지 딱지라든지 염증성 물질을 제거하게 되고 또 조직의 재생을 돕게 됩니다. 동시에 비강 점막의 붓기를 회복시키고 생리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콧물에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관여하는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자주 콧물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루에 2번 내지 3번 이상의 비강 세척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중에 많은 비강 세척을 하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아주 손쉽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집에서 쉽게 비강 세척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우리 천연소금 3티스푼 정도를 넣게 되면은 아주 비강 세척에 적당한 농도가 되게 되고 이것을 하루에 2~3번씩 사용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강 점막 수축제는 코가 심하게 막히는 경우 코 막힘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비강 수축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녹내장이나 전립선 비대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러한 점막 수축제를 사용에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만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아무래도 축농증을 앓은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요, 이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이나 또 스테로이드 분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일반적으로 만성 축농증은 수술이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비용, 그러니까 코 안에 물혹이 없이 단순한 만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라든지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 또는 비강 세척을 3개월 정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약물 치료를 최선을 다했음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고 또는 코 안에 물혹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수술적 치료를 부비동 벽을 이루는 뼈를 제거하고 코 안에 있는 점막, 특히 부비동에 있는 점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상악동 건치술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러한 수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 그러니까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이용하면서 코 안의 점막의 전신 상태 그리고 병변이 있는 부위, 문제가 되는 부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수술을 시행하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알러지성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코 질환은 재발 확률이 참 높습니다. 저도 뭐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 만큼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후에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일단 뭐 코를 세게 푸는 건 수술 하든 안 하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합병증은 또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만성 부비동염 수술하고 나면은 재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는 그 내시경 수술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수술했는 부위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내시경 검사를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수술 부위의 치유 과정을 완전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재발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완치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부위의 치료 기간은 한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 수술 후에 항생제는 2주 정도 사용하게 되고 비강 세척과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는 3개월 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중요한 것은 검연과 검주입니다. 또 직장이라든지 주변의 먼지에 노출되는 경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코점막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연, 검주, 먼지 노출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심한 운동이나 코를 푸는 경우에는 병을 악화시키지는 않지만은 수술 후에 출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금기 사항은 아니지만은 수영장 물에 있는 여러 가지 소독 물질이라든지 또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수영 후에는 반드시 비강 세척을 통해서 염증을 억제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합병증은 부비동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눈이라든지
머리 쪽으로 염증이 파급되는 경우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또 조기 치료가 되고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서 그 뼈가 아주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염증이 눈으로 가는 안화합병증을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경구용 항생제 또는 혈관을 통해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치유가 될 수 있고 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완치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코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답답하게 만드는 충동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이 충동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충동증은 사실 너무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딱 결론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충동증의 원인이 상기도 감염에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다든지 너무 자주 감기를 앓는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은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부비동염으로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고 비강세척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에 질환이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비강세척을 시행해서 코 안에 염증을 예방해 줌으로써 상기도 감염 또는 부비동염을 예방해 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손위생과 금연이 도움이 되겠는데 손위생은 일반적으로 비누를 20초 이상 손가락 사이와 손톱 끝 모든 손등을 깨끗하게 충분히 세척해 줘야 되고 흐르는 물에서 세척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만성 부비동염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와 진단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물의 개발과 또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의 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 없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충동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찐득하고 누런 콧물이 열흘 이상 지속이 되거나 코 뒤로 콧물이 자꾸 넘어가고 코가 막힌다면 코감기가 아니라 충동증을 한번은 의심해 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큰 코 다치지 않는 길이라는 거 잊지 예.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신승원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